첫 번째 소식 낚싯배 사고 인명피해 컸나? 네, 이게 저 선창 1호 배 예. 이름입니다. 이 9.77톤짜리 낚싯배죠. 예. 20명 정원이에요. 근데 이 선장하고 승무원까지 22명이 타고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어요. 6시 9분에 이 전복된 신고가 들어왔고 해경, 해군 굉장히 조금 전 새벽이 아니었고요. 네네, 어제 새벽이죠. 하루가 예. 완전 지났네요. 그럼? 하루 24시간 지나고 6시 이후로 지금 여러 시간째인데 그래서 지금 24시간 이 구조 수색 체제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의 실종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20사람은 다 찾았는데 생존자는 7명, 사망자가 13명, 희생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보시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취미 1등, 1위가 등산이었어요.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낚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민물 낚시가 이제 70%에 육박하고 이 30% 정도가 이제 바다 낚시인데 배를 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그 손맛이라든가 또 항해하는 맛, 배 위에서 이제 회 떠서 먹는 맛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만큼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제 영흥도 인근 해역이었는데 좁은 협수로예요. 또 살이라고 해서 조수관만차가 큰 그 시점에 급유선인데요. 급유선은 336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배가 넘는 중량의 배와 낚싯배가 충돌했으니까 낚싯배가 전복되는 건 당연한데 빠르게 구조 출동을 하고 정말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현장까지 빠른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난 사고이기 때문에 희생이 큽니다. 실종자 두 분을 빨리 찾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근데 해수면 온도도 해수 온도도 10도라고 하게 되면 무척 차가워갖고 바로 그냥 네. 발 담그자마자 그게 네.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온도가. 이 어제 출항도 허가받은 어선, 인원도 적정.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서울은 새벽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가 좀 많이 출렁거렸나?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시계도 좋고 기상에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이게 일출 전이기 때문에 깜깜한 시간에 나가서 좀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서 빨리 달린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배를 보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충돌이 이제 일어났고 사망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 봉도사님 말씀처럼 우선은 이 익사자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부검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수가 아마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 많을 것 같아서 구명조끼를 다 입었다고 하는데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체 안에서 다 발견이 됐어요. 사망하신 분들이. 11분이. 예, 네. 그리고 이 세 분은 위에, 그러니까 배 위에 있다가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 컸었던 맞아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존자 진술을 들어보면 갑자기 배가 꽝 하면서 큰 소리가 나면서 팍 배에서 튕겨 나갔고. 그래서 이제 해수면 위에 떠 있다가 이제 구조를 당한 맞아요. 케이스인데 배 안에 있었던 분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또 일부는 또 잠깐 정신을 잃어서 이제 나오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좀 조사 결과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바다낚시 가면 이분들이 인천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외지에서 오면 보통 밤 11시, 12시쯤 출발을 해요. 그 전날 가고 1박을 하고 아침에 나오면은 경비가 많이 드니까 무박 2일로 가요. 그럼 이제 가갖고 도착하면 한 서너 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배 준비하고 짐 싸고 그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자도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하니까 일단 선실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라 그래요. 그 포인트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춥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옷을 두툼하게 입고 안전 구명조끼를 입고 안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냥 침몰하니까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이제 새벽 6시에 출항을 했습니다. 일출 전에. 그런데 출항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났어요. 맞아요. 6시 9분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 망망대해로 나간 게 아니고 이제 근해. 거기가 이제 보니까 영흥대교라고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제부도, 대부도, 영흥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영흥도의 주민은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망의 정황을 보면 선실에서 12분이 있었는데 11분이 선실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탈출을 감행을 해서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갑판에서 충돌 때 떨어진 3명은 그 급유선 충돌한 배가 정박을 해서 구조했고 한 분은 이 선실에서 이 깨진 틈을 비집고 빠져나와서 생존을 했고 그리고 밖에서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 2분.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배 안인데 조타실에 3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배가 뒤집어졌는데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어서 그 안에서 버티다가 1시간 반 만에 이 해군 잠수사들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실종자 2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선장 오모 씨여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사고 정황을 가장 잘 진술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사고를 당한 쪽의 배는 이 선장이 없는 상황이고 급유선 쪽에 이제 선장과 이 조타수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빠른 조사를 위한 것이다. 어쨌든 이제 어떤 일부 잘못이 있었으면 시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해경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오다가 충돌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생존자 진술 보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것 같아요. 큰 배가요? 네, 큰 배가. 그러니까 이 생존자 증언은 배 뒤쪽에 배로 보이는 불빛이 보여서 저거 배 아니야 배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빵.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뱃머리가 보이면서 이 왼쪽 선미를 들이받았다. 이게 뒤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면 충돌은 아니고 추돌하고 지나갔는데 작은 배는 뒤집어진 거죠. 홀랑 뒤집어진 거죠. 아, 그때 배가 왔을 때 좀 그 안에서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도 얼른 깨워서 나오라 그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안전 불감증은 아니고 어제 사고를 보니까 정부의 대처가 무척 긴밀하고 긴박하게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지가 쭉 나왔는데요. 이 6시 5분경 사고로 추정되고 6시 9분에 112 최초 신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후에 해경 고속단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수습을 시작하고 날씨 기상 조건을 보고 나서 7시 10분에 헬기가 떠서 헬기도 7시 20분에 도착. 사고가 난 후 한 50분 지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요. 청와대 내에 이제 긴급 위기센터가 있잖아요. 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면서 현장 중심의 지휘를 당부한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종일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지시를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이 사고에 매달린 일요일 하루였는데 이 희생자가 커서 2015년에 돌고래호 사건이 제주에서 있었는데 똑같은 규모의 배예요. 9.77톤의 낚싯배. 그때 15분 사망, 3분 실종이거든요. 이번도 규모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5999님 저도 레이저 배로 취미 활동하는 레저인으로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배들에는 레이더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만도 아닐 텐데 레이더가 있어 서로의 배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서로 피할 거라는 생각에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고예요. 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게 레이더 파악했으면 앞에 배 있는 게 파악이 안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레이더 파악을 안 했을 수가 있죠. 조타수나 이런 사람들이. 홍의주님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저희 신랑도 그 전날 그쪽으로 낚시를 갔는데 전화 안 되고 집안 발칵 뒤집혔네요. 다시는 바다 낚시 가지 말라 했어요. 바다 낚시 가는 데가 다 그쪽이에요. 맞아요. 서해안. 맞아요. 또 멀지 않고 수도권에서 멀지 않고. 가까우니까. 그 사망자 30대 사망자의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리었었어야 됐다. 그래서 지금 희생자 가족들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그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 집안에선 전체 구주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사 보다 보면 밑에 보면 뭐 세월호 때랑 이제 비교를 해서 마치 뭐 이제 이런 분들 낚싯배 전복 사고 해서 낚싯배 추모공원 만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분들 있잖아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저열한 식으로 그렇게 표출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더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 쭉 소팅을 해 찾아내갖고요. 여기서 이름 익명이라도 닉네임 읽어주게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저열한 댓글들을 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마음이 심통하시겠습니까? 댓글보다 잔존 세력인가요? 아직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여기서 왜 세월호 얘기를 왜 꺼내요?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대응을 했고 안타깝게 그 목숨을 잃은 가족들 생각하고 그래야죠. 맞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우울한 소식이었고
미안하네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뭐 특보 속보들이 많이 뉴스로 나왔고요. 어제 밤에도 저도 뭐 방송에 갔는데 이 밤새도록 이 선박과 헬기를 동원해서 서치라이트와 조명탄 어젯밤에 150발 터졌는데 밤사이에 두 분이 좀 찾아지길 기원했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골든 타임은 많이 지나갔고 어쨌든 빨리 이분들이 좀 발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온도면요. 무릎까지 우리 그때 세월호 현장 갔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보다 훨씬 추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때는 이제 4월, 지금은 그때 12월. 4월이고 그때도 그 해수면 온도가 한 14, 5도에서 이제 새벽 되면 한 7, 8도까지 7, 8도, 8, 9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거기 그 선장들이 고깃배 선장들이 그렇더라고요. 무릎까지 차갖고 30분 지나면 다 저체온증 온다고. 무릎까지만 차도. 근데 제가 그 여기 SBS 방송에 무슨 최후에 걸려갖고 조지아 산맥 갖고 저체온증에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요? 그냥 순식간에 걸려요. 갑자기. 그 바들바들 떨리면서 온몸이 이렇게 그 무슨 그 고무줄 이렇게 당겼다 탁 놓으면 쭉 오그라들듯이 그렇게 몸이 오그라들어요. 추우니까 탁 움츠리면서. 아휴 가족들 아유 뭐라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슈 장윤성 기자님 예산 전쟁. 네, 지금 아마 10시 30분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할 무렵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다시 시작을 했을 텐데요. 원래 이제 이게 12월 2일, 1일까지는 끝났어야 됐어요. 그렇죠. 법정 시한이죠. 그렇죠. 법정 시한이었는데 사실은 합의에 실패,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2014년도에 하도 맨날 매년 12월 연말이면 예산안 때문에 국회 안에서 뭐 동물국회라면서 막 육탄전이 벌어지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해서 그리고 해를 계속 넘겼기 때문에 제발 그런 거 그만하자라고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협치하고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야 지난해도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이제 몇 시간씩 넘겼죠. 그러니까 1시간 넘기고 뭐 2시간 넘기고 이런 정도였는데 아예 날짜는 지켰어요. 그렇지만 날짜가 이제 하루 바뀌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되느냐 마느냐 또 이 논란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국회 본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안 협상을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몇 갈래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의 핵심은 그 지난 촛불 전국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 문제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불 끌어 가는데 고무장갑 끼고 막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들이 있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투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을 숫자를 좀 늘리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여야 구도는 여소야대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 권력을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그 국민적인 그 지지와 열망을 모아서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의회의 힘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 협상 유난히 힘든 이유가 야당 대표들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각을 세게 세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렇죠. 실제로 각을 세게 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내년에 선거용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기초연금은 원래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선거용이다라고 폄훼하면서 뭐 시기를 뭐 내년 6월 지방선거니까 10월로 연장을 해서 10월 이후에 시행하자.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정치적 셈법으로 예산안 자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왜 저러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한켠에선 또 아동 아니요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예산안 일정을 넘긴 것을 결국 국민의당에 나서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당이 가운데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에 협조하면서 전국을 뚫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멋진 사람. 존재감. 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어제 그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김태년 의원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오늘 아마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높다. 오늘이 디데이라고 하죠. 예, 실제로 될 거다라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제 협조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쫙 나타나니까 나 슈퍼맨, 나 멋진 남자. 나 훌륭한 사람. 그건 내 캐치프레이즈. 그거는 봉도사님의 캐치프레이즈세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지금 협상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몇 가지에서 타협점이 있다. 첫 번째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12,200명을 주장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당이 각자 이제 인원을 가지고 뭐 1,000명 이하는 깡내 못 깡내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정말 필수한 인력이 어느 거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이제 숫자 노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도 그 중간 어느 즈음에서 타결이 될 거다. 공무원 숫자는 그러니까 12,200명에서는 물러서고 그러니까 9,000명에서는 올라가는 그 선 어디쯤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자유한국당 7,000명 무시하고 자유한국당 7,000명은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니라는 근데 민주당도 오히려 국민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니까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해석은 호남 제2고속철의 무한공항을 거치게 해준 것은 국민의당을 배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도 이제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근이 없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압력밖에 없는데 민주당 또 제2중대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막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로 진보 정부는 이제 큰 정부 지향, 그리고 보수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이니까 그런 이제 전통적인 국가 재정론의 시각 차이로 다투는 거냐.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정부도 키웠고 조직을 예산도 키웠어요. 그러면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에 준할 정도로 무상이 공약이 엄청나게 많았죠. 노인들에 대한 무상, 물론 안 했지만, 안 했지만 반값 등록금도 이제 나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지금 못 미치는 이제 수준인데 일자리 집중으로 가요. 차이는 뭐냐면 개인을 지원하는 거냐, 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냐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오직 제가 보기에는 정쟁과 이 정량만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이 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렇게 예산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의도에서는.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저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식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예산 집행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산 문제 이 정도 보고 하고요. 진료 기록부가 달라진다? 네, 이거 워낙에 이제 큰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세 분이 이상해요. 술병은 내가 났는데 다들 자기 목소리가 찍어져. 진행자분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줏대가 없냐고요? 줏대가 없어요? 이분 감옥 가고 싶어? 아니요. 영웅도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뭐요? 진료 기록부. 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소식일 수 있어서 아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갖고 나와봤는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하면 거기서 이제 상세한 뭐 처방전이라든지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진료 기록을 남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남기는데 앞으로 이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이런 진료 기록부 원본에다가 수정한 내용까지도 반드시 보관을 하고 또 환자가 요구를 하면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진료 기록부는 의료 분쟁에 있어서 풀어줄 가장 핵심적인 열쇠였는데 이런 열쇠들을 그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분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하. 그리고 이 진료 기록부를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좀 마음만 먹으면 허위로 조작을 하거나 위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사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네. 의료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잘못 아니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뒤집힐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9월에 이제 수술 집도의와 전공의가 이제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뭐냐면 축농증 수술 환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코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머. 사망을 했어요. 근데 환자가 숨진 뒤에 이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진료 기록부에다가 경과 기록지 뭐 이런 수술 기록지에다가 피해자가 수술 전에 이미 머리뼈 바닥에 구멍이 있다라고 이제 가짜로 허위로 추가로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인이네 저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출혈이 발생해서 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족이나 아닌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의료진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를 하게 됐고 아마 법사위 본회의 거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소식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료계에서는 이걸 또 반대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